안녕하십니까. 국립통일교육원장입니다. 국가적으로 해결이 절실하긴 한데 쉽게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오래된 숙제라고도 합니다. 저는 정치학자로서 오랜 기간 강당과 연구실 그리고 정책 현장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술 전문대학에 제가 일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정치학자가 기술 전문대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정치학자로서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합해서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 연구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통일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통일된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헌법을 통해서 우리는 선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현재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남과 북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벽이 허물어지고 한반도에서 공존하며 교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로 이어진 한반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가 있죠. 예, 독일입니다. 1989년이었습니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가장 시급하게 떠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뭘까요? 교통망이었습니다. 통일 이전에 동독의 교통 인프라는 서독에 비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통일된 독일의 연방 교통 계획은 낙후된 동독의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1991년 그러니까 1990년 통일되고 난 이후부터 그 이듬해부터 2012년까지 교통 분야에 약 5,388억 마르크,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296조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 이전에 철도로 3시간 넘게 걸리던 베를린 라이프치히 구간이 지금은 1시간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서독인 본에서 구동독인 라이프치히까지 고속도로 통행 시간이 9시간이었거든요. 이것이 지금은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5시간이면 됩니다. 서독과 동독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동독 지역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교통의 발전이 통일된 독일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게 된 거죠. 독일의 연방교통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의 교통망 개선 사업도 긴 안목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도적으로 교통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한반도가 직면한 특이점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급격한 기술 문명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제가 특이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래학에서 특이점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쉽게 이런 겁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종잡을 수 없는 미래, 완전히 다른 미래,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미래학에서는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미래의 국토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모빌리티에 주목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고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탑재한 교통수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 도로에서는 자율주행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통해 북한의 승용차 보유 비율이 현재 우리 한국처럼 비싼 수준이 된다고 가정해 볼 때 북한의 개성 그리고 남한의 파주를 잇는 통일대교 를 지나가던 하루 교통량이 17만 5,600대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한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인 자유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일대교라는 건 4차선 도로거든요. 근데 자유로는 10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에서 통일대로로 가게 되면 10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통일 대한민국에서 이 파주와 개성을 드나들게 되는 고속도로는 엄청난 교통 체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그냥 무작정 또 도로 늘려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때요,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반 기술 중에는 5G 통신망이 있습니다. 5G 통신망은 4세대 통신망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에서 40배 빠릅니다. 빨라진 속도, 통신 속도 때문에 실시간 교통 상황을 차끼리 정확하게 빨리 많은 양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앞차의 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게 되겠죠, 뒷차가.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 고생 많으시죠? 출퇴근 이동 시간도 자율주동차가 생기면요, 1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래에는요, 초고속 열차, 하이프루프 같은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이프루프는요, 시속 1000km 정도 가거든요. 비행기 속도로 가는 그런 열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 생활권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더 빠르게 달라질 모빌리티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국토 개발 계획도 새롭게 누군가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일 시점에 북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주거 공간, 주택일 것 같아요. 통일 이후에 독일이 그랬거든요. 1989년에 동독에서 자유와 바람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서독으로 물밀듯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동독을 이탈한 동기의 대부분은 정치적 조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낮은 생활 수준과 환경이었다고 그럽니다. 사회주의 시절에 동독에는 주거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적었습니다.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었죠. 독일 연방정부는 동독에 낙후된 주택 개선을 도시개발의 핵심 가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 주택 시장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의 상황도 잘 알 필요가 있을 건데요. 이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전체 주택의 70%, 3분의 2 이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지금 주택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설이 그냥 낙후해서 불편하기만 하면 괜찮은데요. 이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2020년 8월이었어요. 여름이었죠. 폭우로 홍수가 난 지역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산림집에 730동이 침수가 되고 170여 동이 무너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마을 하나가 홍수로 확 쓸려 내려갔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북한 당국도. 그 일이 지나고 나서 80일 만에 다시 완전히 복구를 해내긴 해요. 아주 빠르게 그 복구 사업을 했지만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 국토의 3분의 2가 상습 재난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다시피 국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큰 피해를 입어서 주민들이 집을 잃게 되거나 통일 과정에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탈해오는 주민이 급증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장 살 곳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때요. 돈도 시간도 절약해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은요, 재료를 층층 쌓아서 물체를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3D 프린팅은 주로 부품 생산, 조그마한 것, 생산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됐는데 요즘은 큰 대규모 건축, 주택을 지을 때도 이 3D 프린팅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미국의 한 3D 프린팅 건설사는요, 미국 오스틴에 홈리스들을 위한 웰컴 센터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오스틴에 지은 웰컴 센터가 완성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27시간이에요. 하루 조금 더 걸린 거예요. 주택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일주일, 돈은 45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겠죠. 수천만 원 들겠죠. 그런데 이 3D 프린팅으로는 일주일 만에 450만 원이면 주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든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면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 가격,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미래의 한반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마 돈일 겁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국가 간, 개인 간 경제 활동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평화적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통일되고 나면 그냥 화폐를 어떤 화폐로 쓸까를 고민하는 정치적인 협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새로 된 화폐를 주민들이 당장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리적인 배달 작업도 매우 중요한 거죠. 매년에 신권, 새롭게 헌 돈을 새로운 돈으로 바꿔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하면 1,000억 원이 든대요. 아니, 돈을 쓰는 돈이 아니라 돈을 만들기 위해서 1,000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지폐 쓰시나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쓰시나요? 현재도요, 현금 이용률이 엄청 낮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호화폐. 그 중에서요, CBDC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암호화폐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안 좋기도 할 텐데요. 그런 화폐와는 조금 다른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화폐, 암호화폐를 CBDC라고 합니다. 에이, 어떻게 국가가 암호화폐를 쓰겠어? 아닙니다.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CBDC 발행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요, 가상 환경 속에서 CBDC를 활용해서 결제, 국가 간 송금 할 수 있는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러시아 다음에 2등 수준이라고 해요. 완전히 기계적으로 2등이란 말은 아닌데요. 2023년 1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북한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그래요. 10억 달러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늠이 가실까요? 개성공단에서 1년 동안 3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이 야근하면서 번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10년 동안 열심히 운영하면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이윤을 챙긴 게 암호화폐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10억 달러를 훔쳤다고 해서 암호화폐가 되게 취약한 거 아니야? 훔치기 쉬운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현 법정화폐로 이야기하면 은행에 가서 강도가 은행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시민이 계좌를 통해서 돈을 인출해 와서 거리에 가다가 그 지갑을 도둑맞은 것, 이것이 바로 북한이 암호화폐를 훔쳐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암호화폐의 기본 시스템인 블록체인 자체를 뚫고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훔쳐내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기술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가 매우 취약하다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한반도가 통일되는 그 국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경제가 불안정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지하 경제가 확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일 CBDC가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통일된 한반도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면은 통일된 대한민국이 보다 좋아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D 프린팅 주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동서남북으로 잘 닦인 도로 위에 자율자동차가 다니면서 그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또 통일 대한민국의 CBDC, 암호화폐를 써서 아주 훨씬 더 유통이 빠른 그런 화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야간에 찍은 한반도 위성 사진인데요. 이걸 보면 어떠신가요?
21세기 기술 문명이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평양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역은 저렇게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통일이었으면 좋을까요? 저는 7,500만 한민족이 함께 이 문명적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통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민적 혜택, 풍요로움, 편리함, 안전함 이런 것들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7,500만 민족이 같이 향유하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할 수 있는 통일은 그저 분단된 땅을 잇는 수준의 통일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통일을 통해서 삶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를 위해 정책 당사자들과 국민 모두 꾸준히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